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의 현명한 결정. 2. KF-21에 대한 중국 레이더의 실패. 3. FA-50 함재기로 만들면 어떨까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가담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상 군사 동맹이라는 평가도 받았던 관계였는데요. 그런데 시진핑이 최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전략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러시아 측은 중국의 태세 전환에 매우 당황한 모습입니다. 대체 양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물법적으로 침공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푸틴은 국가부도를 선언하는 등 러시아 경제는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데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러시아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준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부당하다며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에게 비난을 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러시아와 함께 목소리를 내었던 중국.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 중국 관계는 완전히 뒤집혔죠. 시진핑은 대국민 연설에서 국가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에 정식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AP통신 기자는 왕이 외교부장에게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냐라고 질문하자 왕이 외교부장은 국가안보 문제라며 뭉뚱그려 말하고 회견장을 나섰죠. 답을 듣지 못했던 AP통신은 추가 취재를 통해 중국 국내 상황을 전했는데요. 중국 국가안전부가 8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을 체포해 이들이 러시아의 요원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신문 조사 결과 유력 인사들은 물론 시진핑 최측근인 왕치산 부주석까지 러시아 여성 공작원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푸틴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서방이 조작한 사건으로 평하며 러시아 중국 관계는 다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반말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에서도 러시아가 괜히 중국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라며 미국이 사주한 자작극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국제정치학자들은 러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옹호하면서도 서방 국가와의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중국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태도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죠. 중국마저 서방이 굴복하면 사면 초가로 몰리는 러시아 입장에서 자국에 무조건 협력하는 친러 정권이 중국에 들어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스파이들은 중국 고위급 관료들을 미인계와 로비로 구워 삶으려 했죠. 호주 정치권을 친중 노선으로 바꾸려 했던 과거 중국의 수법과 유사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정치권을 조종하려던 러시아 시도는 중국 국가안전부에 의해 실패. 중국은 결국 이를 빌미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중국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은 없다고 주장해왔던 중국의 주장과 달리 나토는 최신 중국제 무기가 러시아군에 반입되고 있음을 포착했죠. 그러자 대중 경제 제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는데요. 중국은 잡아댔지만 워낙 거짓 주장을 많이 해온 중국을 국제사회가 믿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중국은 말 대신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했죠. 그 행동이 바로 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이었습니다. 최근 열린 러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문제가 러중 경제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를 마지막으로 제안했죠. 푸틴은 역시나 시진핑의 제안을 거절. 국제정치학자 피터 자이안은 러중 정상회담에 대해 시진핑의 제안은 합리적이지만 푸틴은 현재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평했습니다. 또한 자이안은 마지막 제안이 거절당한 직후 시진핑은 관계 단절을 결심했을 것이며 실행을 위한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라 보았는데요. 중국 국가안전부는 러시아 스파이를 체포하면서 시진핑에게 필요했던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순식간에 진행된 중국의 태세 전환과 명분 쌓기. 일부 언론으로부터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한 계략이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죠.
영국의 가디언즈는 중국에서 발견된 러시아 스파이에 대해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러시아가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도발했던 2014년부터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스파이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는 그대로였고 러시아 스파이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이들의 소재를 이미 파악해 러시아 스파이들의 행적을 계속 감시하고 대응해왔기 때문이죠. 중국은 서방과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척을 지는 행동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방을 잘못 건드리면 중국은 그동안 쌓은 경제적 성과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계속 서방과 충돌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왔죠. 가디언즈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러시아의 스파이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긴 채로 러시아와 친목을 이어갔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급하게 단절해야 할 때가 오자 러시아가 중국에 스파이를 보내고 있었다는 명분을 바로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푸틴은 스파이 행위를 일체 부인하면서도 중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죠. 푸틴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는데요. 러중 국경지대인 아무르강에 러시아군이 다수의 장갑차 부대를 배치한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측도 분노의 장갑차 부대와 미사일 부대까지 전진 배치. 양국은 강대강으로 대치 중이죠. 중국은 러시아라는 혹을 때려다 오히려 국경 갈등이라는 혹을 붙여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중 관계는 실상을 알고 보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습니다. 러중이 서로 우르렁거리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영토를 대대적으로 수복하는 상황. 이번 사건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은 러중 양국은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몇 년 전 중국은 탐지 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하는 초지평선 레이더를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템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레이더는 서울과 도쿄 방향을 겨냥해 배치되었고 이것이 두 번째 배치인데요. 이미 후베이, 허난, 안후이 세 개 성의 교차 지점에 설치해 놓은 첫 번째 레이더가 남중국해와 오키나와를 감시하고 있죠. 이 둘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중국은 한국, 일본의 전 국토를 넘어 서태평양 전역까지도 모두 뒤덮는 시야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일로 중국이 길길이 날뛰면서 보복까지 했던 것을 떠올리면 내로남불 그 자체라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중국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됐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이 사건은 의외로 별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우리 힘으로는 중국 땅에 있는 레이더를 어찌해 볼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처럼 외교 정치적인 보복을 할 만한 힘이 없었을 뿐더러 유사시에 직접 레이더를 타격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해서 한국은 그저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힘을 조만간 한국이 얻을 수도 있다는데요. 무슨 방법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파죽 지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느새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전선 북부의 땅을 대부분 수복하고 동부를 공략 중이죠. 얼마 전에는 전선 동부의 주요 거점인 도네츠크 공항까지 탐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기세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남부와 크림 반도까지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전부 되찾고 승전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세는 미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몇 달 전부터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군은 익히 알려진 하이마즈를 통한 정밀 타격에 더해 숨겨진 또 다른 게임 체인저로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덕분에 러시아는 전장의 제공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우크라이나군의 노획될 만한 물자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헐레벌떡 도망만 치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이 빛나는 활약의 주인공은 바로 대레이더 미사일 AGM-88함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수복 작전에서 성과를 거둔 데에는 미국이 지원한 함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함은 공중 투발에서 반경 145km 내의 레이더 전파 발신지를 추적 및 타격합니다. 이를 통해 S-400을 비롯한 러시아의 방공 토대를 무력화시켰고 제공권을 잃어버린 러시아군을 일방적으로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도 공식적으로 함을 지원한 사실을 대놓고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의 무기를 잘 사용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공 MD 시설을 함이 제거하면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깨끗이 닦인 길 위로 하이마즈가 쏜 미사일이 날아가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드라고 부르는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방공망 제압 작전 시드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적 방공망의 사각이나 음영 지역을 찾아내 그 경로로 정찰기를 보내서 적 레이더의 패턴과 종류를 수집 및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전 능력을 지닌 항공기를 보내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에 맞춘 강력한 노이즈를 발생시켜 적 레이더와 레이더 기반 방공 무기 마비시킵니다. 세 번째로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서 눈이 멀어버린 적 항공포대를 일방적으로 파괴합니다.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를 추하게 패퇴시키며 시드 작전의 효용을 완벽하게 증명한 셈인데요. 효과가 확실한 대신 매우 위험한 데다가 다양한 첨단 무기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도 중국이 내세운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 방공체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남태평양의 돌연선이라는 방어선을 멋대로 2개나 그어놓고 그 안에서의 패권은 자기들이 갖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대만과 한국은 이미 제1도련선 안에 들어있어 중국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중화 사상 특유의 오만함 때문에 불쾌한 일이면서도 유사시에는 도련선 안에 국가 정도는 단단하게 소나기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보이는데요. 한국이 이들의 마수에서 벗어나려면 중국 본토에서 튀어나오는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단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를 통해 곧 미국 항모전단과 ICBM의 접근을 거부하는 도련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배치한 초수평선 레이더 역시 이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스텔스기조차 중국에 들키지 않고 이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는 미국에서 사온 대레이더 미사일 AGM-88함이 3자릿수 정도 있고 이사 레이더와 자체 개발한 전자전 포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남아 시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국산 전투기인 KF-21에는 함의 통합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미국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KF-21의 통합을 거부한 미사일 중에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암램 공대공 미사일에 더불어 함대레이더 미사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아이리스-T와 엠비더 미티어로 공대공 미사일은 대체할 방법을 찾아냈지만 아쉽게도 대레이더 미사일만큼은 아직 대체할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시드 작전을 수행하려면 함이 통합되어 있는 F-35일, F-15K, KF-16 세 기종 중 하나를 투입해야만 하는데요. 시드 작전은 제반로족의 방공망 안으로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인데 F-35A는 현재 공군 최대의 전력인 만큼 실패할 경우 손실이 너무 크고 F-15K와 KF-16은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4세대기에 불과해서 파일럿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도 시드 작전에서는 F-15K나 KF-16이 위험을 무릅쓰고 방공망을 다 제압하는 사전 작업을 마쳐놓은 뒤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전투기는 너무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고 기껏 새롭게 만든 KF-21은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에 한국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에 시드 작전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시드 작전 능력의 국산화죠. 하지만 무기 국산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특기. 한국은 망설이지 않고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것 단초는 바로 KF-21의 전자전기였는데요. 이미 원천 기술을 전부 확보하고 있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KF-21의 파생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전자전기였죠. 적 레이더 정보 수집 후 직접 진입해 레이더에 제밍을 거는 역할은 전자전기나 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항공기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사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런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뿐이지 원래대로의 운영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출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전기를 활용할 때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기존의 제한적인 시드 작전에 동원하려 했던 제밍 기체는 개량을 통해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게 된 KF-16V였고 이를 국산 이사와 전자전 포드를 탑재한 KF-21 전자전기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함을 대체하는 한국형 드레이더 미사일의 사용 조건이 갖춰집니다. 에드는 2020년에 이미 KF-21로 운용하는 데레이더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개념 연구를 공개했는데요. 데레이더 미사일과 부속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여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시드 능력을 미국 공군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드가 공개한 국산 데레이더 미사일의 능력 요구 목록을 보면 블럭 1, 블럭 2로 나누어 개발하면서 블럭 1에서 함 이상의 성능을, 블럭 2에서 미국의 차세대 데레이더 미사일 암과 동급의 성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광대역 RF 표적 식별 및 수동광학 이중모드 시기 개발, 위치 기반 주핀즈 항법 기능 추가, 타겟팅 포드 개발, 자체 연동 임무 계획 시스템 개발, 조종사 인터페이스 및 표적 식별 장치와의 통합 등 핵심 제반 시스템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큰 그림을 들고 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공개한 것이 국산 데레이더 미사일 암의 형상입니다. 미군이 개발 중인 아움과 흡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목표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움은 함 대비 사정거리 더 늘어나고 더 빨라질 예정으로 250km 내의 표적을 마 2.5 이상의 속도로 타격하게 된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에도 제밍에 저항하는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기파 기반 시커가 적의 제밍에 모두 무력화되더라도 밀리파 레이더를 이용해서 목표를 끝까지 쫓는다고 합니다. 국산 데레이더 미사일 암이 아움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 성능까지 모두 따라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드디어 중국이 과거 초수평선 레이더를 배치하며 내로남불식으로 나왔던 일에 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한테 그랬던 것처럼 유사시엔 한국도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눈을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해 남의 국토를 엿보던 중국도 이젠 데레이더 미사일의 방공망을 뚫리고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 발의 현무 미사일에 온 국토가 벌집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중국은 한때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제 진짜 보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중국의 A2AD를 무너뜨려주면 서방의 군대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국군의 시드 능력 확보는 전투력 제고나 자주 국방의 측면 외에도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견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 이런 잠재력이 있는 한은 오만한 중국이 감히 한국을 넘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미 해군이 고등훈련기 후보 기종을 납품받아 신형 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이 밝혀지며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 중에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T-50도 있는데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함재 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카이는 KF-21 네이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카이의 개발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고민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록히드 마틴사를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추후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게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현재 개발 예정인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제하는 나라들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노골적으로 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국의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미 해군이 운영 중인 구형 제트 고등훈련기 T-45C 엔진 블레이드가 원인 불명의 사유로 파손되는 현상이 발견됐으며 곧 모든 T-45C의 이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엔진 블레이드가 파손되는 현상은 전투기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사고인데요. 전투기가 공격적 초음속 상황에 진입하게 되면 캐노피 전방 기수 부분이나 덕트의 구조상 특징으로 인해 충격파가 자주 발생하며 진동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러한 진동으로 인해 볼트나 작은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간 구조물들이 엔진에 흠입될 경우 엔진 블레이드를 파손시키며 파편을 만들게 되고 그 파편이 엔진 도관뿐만 아니라 유압 계통까지 망가뜨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투기는 활공 비행마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손쓸 도리 없이 지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T-45C의 상태에 미 해군 기관들과 파트너 업체인 롤스로이스는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요. T-45 훈련기는 1988년 도입된 이후 30년 이상 운용되고 있으며 1997년에 급파생형인 T-45C로 전량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중간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도 T-45C는 30년 넘게 운용되어 온 구형 기체이기에 그 원인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해군 소속 조종사들과 비행교관들은 T-45C의 탑승을 거부하는 단체 행동을 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도 더는 제트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변화의 의지를 드러내는데요. 2023년까지 후보 기종을 납품받아 테스트한 후 2028년부터 200여 대의 신형 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밝혀지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들로는 보잉과 사브의 T-7B, 타이와 로키드 마틴의 T-50, 레오나르도의 M346 등이 있는데요. 타이와 로키드 마틴은 함재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차기 훈련기에 대해 실제 전투기와 최대한 비슷한 성능을 지니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함재기형 T-50을 함재기형 FA-50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경우 활주로 길이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해군은 항모에서 전투기를 운영해야 하기에 활주로 길이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KF-21 네이비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음과 동시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카이가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죠. 설계나 개발 관련 문제 외에도 실제 시제기를 만들어서 함상 테스트를 하는 일 역시 굉장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기에 그 우려는 더욱 컸는데요. 카이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카이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로키드 마틴사를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함재기형 FA-50 모델 개발 과정을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함재기를 설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카이의 관계자에 따르면 T-50은 설계하는 단계에서 파일럿 후보생들에 의해 거칠게 다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개량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카이의 기술진들은 4년 6개월 정도면 함재기형 FA-50의 설계, 개발 및 테스트까지 완료하여 납품할 수 있다며 그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개발 경험은 추후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게 그 전망 역시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까지 톡해내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주요한 경쟁 상대 보잉은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T-7A를 해군형으로 파생시킨 T-7B를 제안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앞서 T-7A는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되는데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기 사양에 맞춰 설계, 제작된 기체입니다. 국내의 한 전투기 설계 전문가는 T-7A의 현재 공허 중량으로 봤을 때 경전투기 버전으로 개량된다고 하더라도 무장 탑재 능력은 FA-50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T-7B가 함재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요. 함재기는 항모 이착함 시 발생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기고를 갖춰야 하며 충분한 작전 행동 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 해군이 사용할 차기 훈련기 역할을 해내기에는 현재 T-7A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두드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강력한 경쟁 상대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미 공군 훈련기 선정 시
미 정부가 정치, 경제적 이유로 요구 성능의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T-7A를 사업 우승자로 선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 해군의 의사결정은 미 공군과 독립되어 있으며 이 공군과는 다른 독자적 기준으로 사용할 기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은 튼튼한 기골과 넉넉한 연료 탑재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훨씬 높죠. 생산비 절감과 구조 경량화에 치중했던 T-7기. 이번 사업에서는 정치, 경제적 이유로도 사업을 따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반면 FA-50은 이미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등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의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규모의 경제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의 유력한 우승자로 FA-50을 꼽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포인트는 폴란드가 도입한 FA-50PL에 대한 기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됐는데요. 그리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F-16 기체들은 지금 바로 현대화 개량 작업을 하려면 5년 내 퇴역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춘 FA-50PL을 한꺼번에 48대나 사들인 폴란드를 바라보는 심경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FA-50PL은 현재 그리스가 보유한 154대의 구형 F-16에 버금가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긴 수명 주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 레이더와 AIM-120 암람으로 시계 외 공중전 BVR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한 이유는 중고 F-16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기사 후반부에 가서는 FA-50PL은 마찬가지로 보등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제공되고 있는 이탈리아 M346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며 FA-50PL과 이탈리아 훈련기 M346을 같은 체급으로 다루어 보려는 무리한 분석까지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훈련기 사양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M346과 처음부터 전투기로 쓰일 것을 예상하고 설계된 FA-50PL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체는 무리하게 두 기체를 비교하며 현재 그리스가 사용하고 있는 M346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편파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FA-50PL의 개량 내용에 대해 너무 한정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마치 M346이 FA-50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러나 사실은 이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가 통합된 FA-50PL에 비해 M346은 시계외 공중전 BVR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과거 폴란드는 M346에 대해 기본적으로 천음속 기체이기 때문에 공격기나 전투기로 부적합하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FA-50PL은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며 습득한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기에 경전투기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에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까지 등장하는 모습에 펜슬의 기세등등해지는데요. 계속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로 세계를 선도해 나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